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포인트가 떨어진 1058.62로 마감을 했는데요.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가운데 종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지루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파행 소식과 달러화 등 내년 국제지표 전망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치면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에서 초강세로, 그리고 반대로 유가는 초강세에서 현재 상대적인 약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과연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문병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병도입니다. 네, 유엔에서 달러화가 내년에는 다시금 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면서요. 네, 유엔이 달러화 강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09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달러화가 급락 반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통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달러화가 급등했지만 미국의 부채 수준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면 안전 선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참고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약세를 보이던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바뀌었는데요. 미국 달러는 1유로당 1.6달러에서 1.2달러로 약 25% 정도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의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전망대로 달러화가 급락한다라고 하면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유엔은 달러화 급락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하면서 세계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롭 보스 씨는 각국이 경기 부양 공조를 취해야 하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경기 부양 프로그램 중 일부분은 저개발국의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관심사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일 텐데요. 내년도 오펙이 현재 추가 감산 결정을 미룬 가운데, 자, 원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지난 29일 이집트 카이로에 모였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로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감축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달 말에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결정한 하루 150만 배럴 감산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가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998년 오펙이 감산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폭락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는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위크는 세계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2, 3년 후에는 다시 초고유가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달러화와 원유가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국회의 최대 현안은 바로 2009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임세훈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세훈 기자, 국회 협상 내일이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 듯 싶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국회가 그래왔듯 올해 역시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물론이고 현재로선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도 불확실합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개수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산 재수정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전에 열린 개수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자유선진당까지 정회를 요청했고 오후 들어 회의가 재개됐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는 등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논쟁의 핵심은 예산안 재수정 문제인데요. 여야가 예산안 재수정을 두고 이렇게 맞서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듯 싶네요.
예, 이번에 야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거듭 요구하게 한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할 무렵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예산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11월 초에 예산을 수정해서 국회로 넘겼는데요. 수정한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당초 예산안보다 10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만큼 적자성 국가 채무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수정 예산안 역시 가능성이 낮은 4%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세수를 예상한 아니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안 그래도 재정 적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마저 현재 2% 중후반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떨어지면 세입이 2조 원가량 줄게 되므로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정부와 한나라당은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감세를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세원이 투명해져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합니다.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재정 적자를 좀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감세와 정부 지출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경제 성장률이 2% 후반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논리 모두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감세 축소나 재정 지출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정부더러 예산을 다시 짜오라고 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당장 위기 대응이 급한 만큼 정부를 거쳐 예산을 재수정하기보다 국회에서 처리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연일 9일을 야당과 협상 시한으로 못 받고 야당과 협의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이 주도해 협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코 그것도 물러날 태세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수정안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7조 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적자 예산인데도 부유층 대상의 감세 계획으로 추가 적자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 지출 역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곳에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세폭을 줄이고 정부 지출도 서비스업이나 민생 지원 쪽으로 돌리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회견을 통해서 수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외면한 예산인 만큼 위기 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수정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10조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향후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결국에는 절충에 나설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많습니다. 네. 문제는 시기와 내용인데요. 시기는 당초 여당이 천명한 12월 9일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9일에 강행 처리를 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9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과 금산 분리를 포함한 각종 규제 철폐 등 이른바 MBC 개혁 법안을 12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묶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이를테면 매를 맞을 바엔 한꺼번에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예산안의 세부 협상을 두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 줄다리기가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임세원 기자로부터 설명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달러대를 훌쩍 넘어섰던 유가가 현재 5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요. 자, 이 유가가 오르면서 함께 껑충 뛰어올랐던 그 국제 항공료 값도 함께 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요금이 최대 13만 원가량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홍재원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초에는 유류 할증료가 대폭 내려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다가 최근에는 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항공사 유류 할증료는 유가 등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2월까지의 유류 할증료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류 할증료가 어느 정도나 내려가는지요? 이 할증료는 항공유 가격 추이에 따라서 33개의 단계로 나눠서 2달씩 매겨지는데요. 33단계로 책정될 경우에는 편도 293달러, 유가가 최저여서 만약 1단계로 결정될 경우에는 할증료는 5달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1월, 12월 유류 할증료는 16단계였는데 내년 1월, 2월 유류 할증료를 이번에 5단계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주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편도 99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중국하고 동남아 노선은 44달러, 또 일본의 경우에는 23달러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자, 장거리 편도가 13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선도 함께 유류 할증료가 떨어지게 되는 건지요? 네, 국내선도 유류 할증료가 총 2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현행 10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할증료는 15,400원에서 4,400원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변수도 좀 있습니다. 유가는 많이 내려왔지만 환율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환율하고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좀 연동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가격 인하가 확정은 안 됐고요. 국내선 가격은 좀 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인하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유류 할증료 내려가는 게 꼭 그 시중 주유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가 떨어진 지는 한참 된 것 같은데 떨어지는 그 시기도 늦은 것 같고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항공사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평균을 내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월, 2월 할증료를 계산하는 근거는 10월에서 11월 기름값입니다. 이게 2달 후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늦고요. 대신에 할증료를 올리는 것도 똑같이 2달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시차만이 조금 늦을 뿐이지 결국 그 유가가 내려간 그 인하분에 대한 효과만큼은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홍재원 기자로부터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월 첫째 주 계절적 비수기죠. 이 분양시장에서도 상당히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알짜 재개발 분양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인기가 높은 서울 알짜 지역인데다가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많아서 투자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산건설은 오는 3일부터 서울 강북구 미안 뉴타운 두산 위브 청약에 나섭니다. 미안 뉴타운 두산 위브는 1370가구 매머드급 아파트로 전체 가구 중 1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3일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대우 월드마크 마포에 청약 접수에 들어갑니다. 총 2개동 20층 규모로 132가구가 분양되며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삼성물산은 5일 마포구 아현 뉴타운의 레미안 공덕 5차와 중구 신당동의 레미안 신당 2차의 견본주택을 동시에 개관하고 분양몰이에 나섭니다. 각각 794가구와 94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가뜩이나 가라앉아 있는 이제 분양시장 또 건설 경기를 좀 일으켜주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네. 이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45포인트 내린 1058.6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소폭 내린 채 출발한 지수는 장중 외국인과 개인의 더블 순매수에 반등을 꾀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322억 원 매수율을 기록했고 개인도 299억 원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1,336억 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의 특징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 이날도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나흘 연속 순매수로 지난 5월 말 이후 6개월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일단 진정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시그널로 익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환율이 하락한다면 손실을 방어해줄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코스피가 950을 저점으로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순매수 전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증권주는 하락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자산 구조 특성상 금리 인하는 호재라며 증권주가 채권 안정 펀드로 인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영업 부분에서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체험 펀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이날 지수 하락은 기술적 반등 후 나타난 숨고르기 장세로 평가되는데요.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 완화, 각종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증시의 우군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 심화라는 증시의 본질이 나빠지고 있어 지지부진한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하락 시 저가 매수하고 상승된 차익을 실현하는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뉴욕 증시가 관심사인데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따른 휴장을 마치고 오늘 밤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우리 증시도 단기 방향성을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주말 동안 투자 심리를 해칠 만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상승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희옥 기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계속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98년 외환위기에 출범해 기업 회생과 퇴출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작년보다 18.3% 감소해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역시 14.6% 줄면서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닉스가 중장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측은 차입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5천억에서 1조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는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진 지점장님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첫날에 좀 산뜻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반대로 닷새 만에 오늘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던 미국 증시는 금요일 징검다리 휴일 속에 1시에 조기 폐장하였는데요. 이날은 또 연말 본격적인 쇼핑 시즌은 개막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티그룹의 구제금융과 GM의 정부 지원 기대감 속에 다우지수는 연 5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나스닥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이 나흘째 상승하며 금융주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GM 등 자동차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진 반면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부진 우려 속에 유통주는 하락하였고 오페크 석유 수출국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전일비 1.17%, 나스닥은 0.23% 상승 마감하였으며 주간으로 다우는 9.2% 급등했지만 월간으로는 5.3% 하락했고 나스닥도 주간으로 11% 급등했지만 월간으로는 10.8% 급락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연 4일 상승에 따른 경계 매물 출회 속에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소폭 플러스로 출발한 후 코스피는 장중한 때 증권주의 강세로 6포인트 이상 오르며 연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1,300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로 반전한 가운데 전일비 1.6% 하락했고 코스닥은 0.2% 상승하며 연 5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기계, 증권업종 등이 상승했는데 증권업종의 경우 채권안정펀드 수혜와 11월 실적 호전 기대감에 따라서 기관 외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최석훈 부장님, 오늘 장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내일 장의 움직임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전망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오늘 이제 무자년 마지막 달 첫날이어가지고 예. 한 17% 빠져서 끝난 부분들이 아무래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장하고 앞으로 전망은 이제 우선 주변 시장과 우리 시장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다우나 나스닥, S&P가 평균 1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가장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소비 심리들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악재를 선반영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재를 선반영했다. 그렇죠. 예.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그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뭐 피치라든가 세계은행 IMF가 이제 7.2에서 8.5%로 이제 크게 하락시켰는데 중국 NDRC 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이제 내년 성장률을 이제 10% 정도로 전망하면서 최근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대규모 했고 또 경기 부양책을 또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향후 중국의 이제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정책 그 공조 기조화에서 이제 그런 부양적 효과들이 상당히 이제 나타날 그런 시점이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단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대규모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건설분 대책을 비롯해서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고 또 통화수합 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여전 조치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들이 그러한 어떤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설 부분 PF와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안정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선결돼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이제 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으면서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지표를 악화시키면서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상황 자체가 막 꺼여가는 그런 그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늘 그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그 순매수 규모가 이제 비교적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안정세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 경상수지가 흑자로 조금 전환할 부분이다. 물론 절대적인 무역 규모가 줄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부분에서는 환율이 좀 도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말에 갈수록 그 기존의 연기금들이 이제 집행하지 않은 자금들을 그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연말에 따른 그 기관의 인도 드레싱 작업 그런 것도 나타날 걸로 기대됩니다.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증시 안정 펀드의 그 대기 매수 이런 부분하고 세제 혜택에 따른 그 펀드 유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라든가 펀드멘탈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오늘 그 발표됐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보다 좀 떨어지면서 앞으로 그 금리 인하라든가 그 인하 폭이라든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통화 정책이 증시에 우호적일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어떤 그 매도가 줄어들면서 나타났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을 크게 압박했던 헤지 펀드들의 어떤 대규모 매물은 상당히 둔화됐고 이게 둔화되면서 지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1차적인 요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봉상 21선의 저항이 상당히 지금 두텁게 있고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금요일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중 바닥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이랑 월봉을 보더라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기술적이라든가 수급, 펀더멘탈이 조금 양호해질 수 있다. 오늘 이제 어떤 그 시세 증시 흐름 전체를 보더라도 최근 지난주와 오늘의 있던 흐름은 지도주라든가 순환매가 조금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증시의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장세가 비록 오늘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라고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진 지점장님께서는 오늘 11월 달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을 한번 쭉 오늘 점검을 해주시겠다고요? 네네. 네, 우선 11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4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진 중해제약입니다. 한진 목표가 4만 원이었고 중해제약 11,000원이었는데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또 17일 날 추천드렸던 S51 삼성전기입니다. S51 목표가 7만 5천 원이었고 삼성전기 목표가 4만 8천 원이었는데 역시 보유입니다. 10일 날 추천드렸던 현대제철 동부화재입니다. 현대제철은 5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동부화재는 2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동부화재는 당초 목표가를 2만 7천 원 제시했었는데 2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는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위험 리스크가 커진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날 추천드렸던 삼성테크인하고 SK에너지인데요. 삼성테크인 4만 원, SK에너지 9만 원 모두 보유하겠습니다. 이상 11월 추천된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은 최근에 11월 하순부터 국내 증시의 외인들의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은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특히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국타이어와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30%씩 편입을 하고요.
현금 보유는 40%로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타이어 30%, 신세계 30%, 그리고 현금 비중을 40%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 종목 한 종목 들어보죠. 자, 먼저 한국타이어는 어떻습니까? 한국타이어는 한마디로 불황에도 바퀴는 구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 하락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여기 원료가 되는 합성고무 가격이 좀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고무도 지난 7월 달을 기점으로 지금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 감소에 따른 어떤 부분을 원재료 가격 하락이 상쇄하여서 2009년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교체용 타이어 선전이라는 얘기인데요. 경기가 둔화되면서 신차 판매는 감소되면서 신차용 타이어 판매는 감소가 나타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존 차에 들어가는 교체용 타이어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이 교체용 타이어가 신차용 타이어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을 보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 유로 환율 하락에 이제 따라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건데요. 동사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은 원재료를 대부분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 반면 원 유로 환율 관련해서는 환율이 10원 절하될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외인들의 매수세가 연속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내년에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따르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신세계도 살펴보죠. 네, 신세계는 국가주이긴 한데요. 경기의 방어적인 가치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경기 하강에 따른 방어적인 유통업체라는 것인데요. 할인점, 이마트의 부분의 출점이 2012년까지 이제 계속될 전망이고요. 경기 둔화에 따른 하향 구매 패턴, 그다음에 할인점의 자체 브랜드 상품 매출은 오히려 완만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 사업하고 백화점의 성장 여력이 충분해서 경기 하강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 마트와의 합병 시너지 효과인데요. 2006년에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이걸 신세계 마트와의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만들었던 신세계 마트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는데요. 이 합병 시너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현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것인데요. 삼성생명 주당 가치를 종전에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동사의 실적 전망치도 13조에서 12조 6천억으로 수정하였지만은 따라서 목표가를 하향하였지만은 삼성생명 지분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2009년 예상 PER은 11배로서 저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 목표가는 55만 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37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세계와 한국타이어 두 오늘 굉장히 상당히 우량 종목들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전략 들어보죠. 지난주에 유지했던 두산 인프라코어와 한지중공은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규로 동양제철화학을 25% 편입을 시켰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을요? 네네. 네. 동양제철화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존에 벤젠, 카본블랙, 소다에 등 유기 및 무기학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일단 폴리실리콘 분야가 지금 걸먹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제품에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1,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총 생산 규모가 3만 6천 톤 규모로 생산력을 대폭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이 올 3분기까지 지금 4,565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한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2009년과 10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에 8천억과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ROE가 지금 현재 한 30% 이상을 기록하는 아주 우량한 재무구조를 띌 걸로 보이고요.
현재 그 국내 다른 업체들이 이제 신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폴리실리콘 부분이 이제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생산 예정 물량을 미리 지금 수출한 상태고요. 대략 한 80% 정도를 그 다른 타사 업체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안정 부분도 상당히 이제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나 유가 하락,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 경기 침체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다만 그 3분기 기준으로서 통화 선도 거래 때문에 한 563억 정도가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환율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그 평가 손이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자산 가치를 보더라도 그 소득 신소재, 그 보유 지분 그리고 인천 공장 그 부지를 감안하면 지금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합니다. 우선 목표 가격은 PER을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해서 12배를 적용합니다. 목표 가격은 25만 6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을 제시합니다. 17만 5천 원은 이전 직전 그 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장이 만약에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비교적 그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손절매를 하고 놔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양제철화학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확고한 태양광 관련 테마주의 대장주 자리를 꿰차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25% 신규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석헌 부장님을 비롯해서 박진 지점장님 두 분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그 끝에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환율 상승 압력도 좀 완화될 것이란 그런 기대도 있던데요. 이런 기대가 맞겠습니까? 네, 일단 부분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0월달 경상수지 흑자가 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그 10월에 5,400만 달러 적자로요. 2001년 처음으로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한 2005년도부터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렇게 절상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상당히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계속해서 절상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매력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해외 여행, 유학에 대한 경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 갉아먹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거의 그 균형 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그 여행 수지가 5억 달러가 가까운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여행 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것은 2001년도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만큼 그 환율이 급등한 부분이 그 해외 구매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외환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원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에서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거 지금 명동에 가면 일본인들이 널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해외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서비스 적자를 개선시켰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다음에 무역 수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자체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에서는 그 환율의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둔화됐다라고 조금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최근에 그 올해 원화가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국가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국가별로 그 자금을 배분을 할 때 그 투자 기준 중에 하나 중요하게 삼는 지표가 경상수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11월 수출 증가율은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상당히 수출 경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자, 이런 수출 증가율 감소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월 수출이 18.3%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수입도 14.6%가 감소를 하면서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출이 급감을 한 것은 지난 2000년, 2001년도에 그 나스닥 버블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로 빠져들었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수요 감소 영향을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 기계나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난 11월 달에 20%가 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유는 도입 단가가 1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수입 증가율 역시 15개월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을 하면서 무역 수지 전반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무역 수지가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입도 똑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급보다는 이러한 국내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측면에서 향후 그 외환 시장의 그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우리나라 주식을 자산들을 처분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비롯해서 자본 쪽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경상 부분과 함께 자본 수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 들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40억 달러를 넘게 팔았습니다.
400억 달러, 죄송합니다. 400억 달러 넘게 팔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달러 수요를 유발했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그 주간 기록으로는 뭐 8월 달 일시적인 걸 제외하고는 거의 6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외환 시장에서는 그 주식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외환 수급에 영향을 줄 뿐더러 최근에는 해외 펀드와 관련된 그 환해지 관련 흐름도 외국인 주식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주식 팔 때는 외환시장의 달러의 수요 압박이 강해지고 반대로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달러 공급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쪽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월 달에 그 외국인 채권 자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상당한 우려를 줬습니다만 11월부터는 그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채권과 주식 자금 쪽에서는 일단은 12월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호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10월 달에 그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금이 무려 200억 달러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장기 차입금을 그만큼 회수해 갔다라는 의미이고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유동성이 10월 달에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을 했던가. 그래서 결국 이제 FRB와의 통화 수합까지 나타나게 된 건데 이제 그러한 현상을 반영을 했다라고 봅니다. 뭐 내일 이제 FRB의 통화 수합한 40억 달러가 내일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외환시장의 정부는 계속해서 외화 자금 시장에 달러 자금을 공급하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말까지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그 자금 확보 수요가 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내년도 가서도 또 한 차례 뭐 결산과 관련해서 그런 그 자금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화 자금 시장과 관련된 불안한 요인은 좀 상존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수급은 더 이상은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환율 급등하는 요인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국제 유가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가 147달러까지 갔던 국제 유가가 지금 한때 40달러대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수입 금액을 큰 폭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율 효과로 인한 서비스 수지의 감소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 외환에 대한 수요는 상당폭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외국인 주식 자금마저 유출해서 더 이상 유출이 안 되거나 혹은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은 외환 시장에 전반적으로 달러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그 전체적인 외환 수급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달러를 더 많이 들여와서 그 국내에 달러 공급이 넘쳐야 되는데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 수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12월 내년까지도 이 데이터는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는 크게 감소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달러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환 수급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서 외환 수급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은 상당히 좀 경감이 되겠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은 결국 들어오는 달러가 많지 않게 되면 들어온 달러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을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하락 압력도 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외환 수급은 개선되었다고 해도 이 부분이 환율을 큰 폭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 불안한 그 장세를 보여서 우리의 경제를 짓눌렀던 외환 시장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또 전망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12월 첫날 증시가 비록 좀 하락세로 마감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08년 마지막 달, 이번 달 12월 달에 주식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11월 한국의 수출이 18%나 감소하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 노력이 조금이나마 가시화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번 달에 랠리를 한 1200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긍정적인 전망은 꼭 좀 족집게처럼 맞아 떨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생경제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께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